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잡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쿠데타로 김정은 위원장이 살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9일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의 대역이 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북한 쿠데타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대역설도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달 한 톨까지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정도로 북한의 경제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돈 찍어낼 종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부족한 형편에 북한은 중국의 전기 수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북중 해상 운송은 이미 재개됐고 육로 운송도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슈엔 한반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3일 미국의 타블로이드 잡지 글로브가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비밀 쿠데타를 일으킨 김여정에 의해 살해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로 분석한 결과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에 등장한 인물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역이라고 이 잡지는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달 김여정 부부장은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위원회 위원 직책을 스스로 임명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여정 대의원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정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북한 쿠데타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선 AI 등 과학적 기법으로 김 위원장의 안면과 체적 등을 분석한 결과 체중을 20kg가량 감량한 것이고 대역설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초해상도 영상을 분석한 게 어느 정도냐면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있는 것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 회의장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없앴으며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독자적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6월 이후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미국 잡지 글로브의 보도와 달리 김 위원장은 6월 5일 이후 총 27차례 공개석상에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군인가족예술 소조 공연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비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엔 미국 CNN까지 나서 김 위원장이 심혈관계 수술을 받은 뒤 위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That's right, Chris. I'm told by a U.S. official with direct knowledge that the U.S. is monitoring intelligence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s in grave danger following a surgery.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하면서 위독설은 오보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에는 김정은이 뇌출혈로 의식불명이라며 김 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전 체코대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정보지가 돌기도 했습니다. 근본적 원인은 북한 체제의 폐쇄성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보통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수시로 언론에 노출이 되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에 접근을 하죠. 그러나 사회주의 독재 체제인 북한 체제는 오히려 신비감,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이 통치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대역설을 주장하는 쪽에선 김 위원장의 체중 변화에 따라 귀 모양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달라진 헤어스타일이나 김 위원장의 연설 육성이 북한 매체에 방송되지 않는 점도 대역설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대역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이 참수작전이나 어떤 미국이나 한국, 서방의 어떤 추적 감시를 피하기 위한 대역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개석상에 대역을 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건강을 둘러싼 미확인 보도는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과 허위 정보가 자꾸 혼돈이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여론 지형을 또 신경 써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 뭐 이런 점들이 좀 악영향이라면 악영향일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 확보를 위해 전주민 총동원령을 내렸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폐를 인쇄할 특수용지를 수입하지 못해 일반 종이로 만든 임시화폐까지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당창건 기념일 열병식에 참석해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수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고백했던 김정은 위원장.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북한은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를 중심으로 농경지 4천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식량 사정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은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며 특별 대책을 지시했다고 국정원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나달 한 톨까지 확보하라며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식량난 타개를 위해서 정군, 전민, 총동원 체제에 돌입하여 오랜 국경 봉쇄로 북한의 물자 부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폐용지와 잉크가 바닥나면서 북한 중앙은행은 임시화폐인 돈표를 발행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엔 비료를 생산하는 남흥청년 화학공장이 한정된 설비로 무리하게 가동하다 폭발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필수 의약품이 모자라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도 북한 내에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지금 굉장히 장기간 사실은 밀봉 상태에 있었잖아요. 지금 조금은 견디기 힘든 상황일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교육 재개는 물론 암암리에 아마 좀 행해졌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 그 밀수 경제에 있어서도 장기간 버틸 수는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경제난이 심각해진 북한은 대외 교역을 점차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은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압록강 수품댐에서 생산한 전기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부터는 해상 운송을 통해 인도 물자와 의료 방역 물자도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 말 중국 랴오닝성 선양 시내. 차들로 가득 찬 도로 주변이 온통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가로등과 신호등은 꺼졌고 도심 상가들은 촛불을 켠 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 압록강을 막아 만든 수풍댐. 북한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수문으로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옵니다. 북한이 수문을 개방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이 공동 관리하고 있는 수풍댐은 발전기 7대 가운데 1, 4, 5호기는 중국으로, 3, 6, 7호기는 북한으로, 2호기는 가변 송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발전량 대부분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지난달에만 북한에서 3만 5천 메가와트의 전기를 수입한 것으로 중국 세관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장에 다른 원자재가 들어와야 전력을 대고 공장을 돌리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원자재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 이제 전기를 대봤자 그리고 의미 있는 생산품들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상황에서는 중국한테 판매하는 것. 그게 이제 외화벌이의 가장 이제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계속 이걸 지속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코로나로 막혔던 북중 해상 운송도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이달 초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달해낭에서 장갑과 마스크, 코로나 진단시약 등을 북한 남포항으로 실어보냈습니다. 유니세프도 같은 항로를 통해 말라리아 치료제와 영양실조 지원 물품 등을 북측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북한 경제가 이것마저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상당 부분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단은 수출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각종 반입물자로 남포항이 포화 상태라며 북한이 평북 용천항 추가 개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중 육로 운송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관련 오보를 국정원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건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이 드라마를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동원해 오징어 게임에 대한 비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 한류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한 걸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참가자에게 456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오징어 게임. 눈 바짝 뜨고 계세요. 제일 센 중에부터 크게 살 길이. 6단계의 게임을 거치며 목숨을 건 경쟁이 벌어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끼리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 드라마는 공개된 지 한 달여 만에 83개국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에선 오징어 게임 따라하기 열풍도 불고 있는데요.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오징어 게임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자본주의 실상을 그대로 파헤쳤다는 겁니다. 북한은 오징어 게임에 최근에 남한 정세를 빗대기도 했는데요. 권력 다툼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해치는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대선 후보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은 수령의 영도를 받는 수령복을 누리면서 경쟁이 아닌 일심단결한다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복제 영상이 이미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만큼 국경을 통한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서 북한은 2019년 개봉된 영화 백두산을 두고는 남측이 혐오스러운 반북 대결 영화를 유포시키고 있다면서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한류를 보고 진짜 한국 드라마에 물젖어가지고 탈북을 하고 그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북한은 남한 영상을 시청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보이스카우트나 아람단 활동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방학 때가 되면 캠핑을 하면서 야영 훈련도 받곤 했죠. 그런데 북한에도 소년단이라는 비슷한 학생 조직이 있습니다. 지방 곳곳에 소년단 야영소도 있다는데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안북도 소년단 야영소 준공. 일렬로 서서 준공 테이프를 자르는 북한 학생들. 최근 평안북도 피현군에 소년단 야영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야영각과 식당, 다기능 회관, 종합지식 보급실을 비롯해서 야영 생활에 편리한 모든 것이 그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해마다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는 북한의 소년단 야영소. 학생들은 며칠간 이곳에 머물며 야영에 필요한 지식을 배웁니다. 어린이 교육을 부쩍 강조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한 관심을 두는 곳이기도 한데요. 컴퓨터들도 놓아주고 토요막도 설치해주며 직감물들도 고르주자고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는 단연 최고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식물을 섬세하게 묘사한 학습실은 실제로 산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쉬는 시간엔 자유롭게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3D 입체 영화를 관람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난 실동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다가오는 물고기들이 진짜인 줄 알고 손으로 막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영장과 보트장, 놀이공원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여름엔 외국인 청소년들도 이곳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북한 매체는 학생들을 위한 호텔이자 궁전이라며 소년단 야영소를 적극 선전합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지독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 인재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어릴 때부터 사상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년단 야영소를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된 날 북한 조선중앙TV는 5년 전 쏘아올린 광명성 4호에 관한 기록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외신들도 주목한 누리호 발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대신 북한의 우주과학기술 성과를 포장해서 선전한 건데요. 네, 그런데 광명성 4호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위성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북한이 화성 14, 15형과 같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국제적 신뢰까지 상실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8차례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힘차게 솟아오른 누리호. 순식간에 고도 600km를 지나고 발사 9분 만에 650km 상공을 통과했다. 로켓 2단부가 분리되는 과정에선 암흑의 우주와 푸른 지구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마지막 과정인 궤도 안착에는 실패한 미완의 성공이었지만 주요 외신들은 누리호가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북한은 달랐다. 지구 관측위성 광명성 4호가 우리의 힘과 기술, 지혜, 자강력에 의해 우주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누리호 발사 당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오전부터 2016년 발사한 광명성 4호 기록 영화를 방영했다. 누리호 발사에 대한 공식 언급 없이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을 부각하며 우주과학기술의 성과를 선전했다.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국가의 위력을 온 세상에 각인시켜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광명성 4호의 지상 관측 영상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위성과 지상 기지국 간의 신호도 송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광명성 4호 발사 직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광명성 4호를 핵무기 운반용으로 규정한 것이다. 우리 군도 광명성 4호의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위성 보호용 장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탄도미사일 개발용 발사로 결론 내렸다.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가서 자신의 어떤 목적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어떤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이제 ICBM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술은 똑같아요. 북한은 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도 장거리 미사일을, ICBM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집트로부터 소련산 스커드 미사일을 들여온 북한은 완성품을 해체하는 역설계 방식으로 기술력을 쌓아갔다. 1980년대 중반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스커드 미사일이 실전 배치됐고, 1990년대엔 1000km 이상 날아가는 중장거리 미사일 노동을 개발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다계단 운반 로켓으로 첫 인공지구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1998년엔 사거리 약 2,500km의 첫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를 선보였다. 당시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미사일 위협으로 간주했다. 2005년 북미 갈등이 고조되면서 핵 보유를 선언하고 나선 북한. 우리는 이미 부시 행정부의 정제되는 대조선고리 밥살 정책에 맞서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2006년 두 번째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했고, 같은 해 1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국제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이어 2009년 2차 핵실험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의 발사를 금지했다. 집권 첫 해 김일성 주석 생일 100회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 이날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3형을 최초로 공개했다. 추정 사거리 최대 12,000km,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의 등장이었다. 군사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이후 북한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거침이 없었다. 2015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1형의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 2016년엔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의 소형화를 과시했다.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직접 핵 강국을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 우리 적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화성 12형과 화성 14형을 차례로 쏘아 올리더니 사거리 13,000km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의 시험 발사를 국가 핵무력의 완성으로 선포했다.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핵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집중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이제 보여줬고 핵무력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핵 협상에 나섰다라고 봐야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중단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신형 전술 유도무기 발사를 시작으로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2019년에만 13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 주요 발사 현장마다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은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을 외부 탓으로 돌렸다.
적대 세력들의 검은 폭력을 혁명의 붉은 폭력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영원한 평화 탐보력을 더욱 억측같이 다지실 그 결심 굳히신 최고領導者 동지. 새로 개발한 지난 9월 28일 올해 들어 6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 북한은 이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이라고 밝혔다.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 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정했습니다. 발사체 아래로 뿜어져 나오는 시뻘건 화염과 작은 날개가 달린 탄두부. 겉모습만 놓고 보면 중국이 실전 배치한 극초음속 활공체 둥펑 17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이 미사일들은 그냥 통상적인 궤적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회피 기동까지 하면서 목표를 타격해야 되는데 그 워낙 속도가 빨라서 요격이 어려운데 게다가 그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변칙 기동까지 하게 되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게임 체인저, 요격 불가 미사일로 불리고 있는 거죠. 지난 19일에는 소형화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이 SLBM 소형화를 추진한 것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싣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발사대로 삼은 824 영웅함은 실전용이라기보단 여전히 시험용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는 지금 6발을 좀 탑재할 수 있는 실전용 잠수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실전 배치가 거의 된 거예요.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지만 아직까지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데 공개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진수도 안 했고요. 지난 20일 폐막한 북한 국방발전 전람회.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폐막사를 통해 국방력 강화 정책을 변함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최대 과업이라고 선전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은 결국 고강도 대북 제재를 불러왔다. 북한 외화벌이의 최대 효자 품목인 석탄 수출이 금지됐고 섬유 제품과 식품, 농산물, 전기장치의 수출도 순차적으로 차단됐다. 유류품 수입도 제한되고 있다. 지금 북한으로 봐서는 사실상 숨쉬기가 힘든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이 상태로 계속해서 해나갈지 그렇지 않으면 주고받아서 제재의 일부를 해제받을 것인지 이것은 오로지 북한의 몫이라고 봐야죠. 스커드부터 SLBM까지 50년 가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해온 북한. 한국도 미국도 아닌 전쟁이 주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백두산에서 시작해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북한에서는 백두대산 줄기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휴전선 북쪽이 백두대간은 우리에게는 갈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죠. 최혜원 리포터, 우리는 갈 수 없는 그곳을 종주한 외국인이 있다고요? 네, 뉴질랜드에서 온 로저 셰퍼드 씨인데요.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에 백두대간을 종주했다고 해서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백두대간 종주를 하려면 뭐 체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선. 그리고 북한 당국의 허가도 좀 받아야 되지 않나요? 네, 처음에는 뉴질랜드의 NGO 단체를 통해서 방북 허가를 받아서 직접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쉬지 않고 북한의 백두대간 곳곳을 오르면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푸른 눈에 비친 백두대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전주.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끼면서 산을 오르는 푸른 눈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온 로저 셰퍼드 씨인데요. 이렇게 틈이 날 때마다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며 등산을 즐긴다고 합니다. I like to backpack. So I like to carry my tent, my sleeping bag, and some food,
I mean, walk, like 동네산, get a 식당 음식, 막걸리 한 병, 정자, 화장실 있어요, 방랑자 스타일. 뉴질랜드에서 경찰이었던 로저 씨는 2007년 처음으로 우리나라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라산과 지리산 등 많은 산을 오르면서 한반도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백두대간에 매료됐는데요. So what's the difference, Korean's mountain? And in the hills is all these stories about Korea, its culture, its history, its art, its food, its poetry, its literature, its wars, its battles. So it's like a giant encyclopedia.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던 2011년 뉴질랜드 NGO 단체를 통해 북녘 땅을 밟게 되는데요. 나만의 백두대간과는 또 다른 매력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감자는 소른 것도 영양가 있다고. 완전 영양가 없다고 감자. 백두산에서 만난 북한 학생들은 신기한 듯 로저 씨를 쳐다봤다고 하는데요. 작아요. Thank you very much. 북한 가이드들과 함께 먹고 자며 백두대간을 넘나들던 로저 씨.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백두대간을 종주한 그의 이야기는 북한 매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차 넘치는 조선민족의 통일 염원을 함께 지니고저 대양과 대륙을 넘어온 보트들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백두 한라 오토바이 여행단 성원들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척추라고 불리는 백두대간. 우리는 그 절반을 갈 수가 없는데요. 북한의 백두대간에 12차례 다녀온 로저 셰퍼드 씨는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한 대북 인도 지원 단체가 마련한 강연회. 로저 씨가 백두대간 종주 경험담을 풀어놓습니다. 나는 보통의 여행 가이드입니다. 근데 백두대간 탐험가 많이 했어요. 북한 재미있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The Baekdudagan in North Korea is in pretty good condition. It was very wild, very untouched, lots of forests. 전시관 안에는 로저 씨가 찍은 백두대간 사진들이 내걸렸는데요. 관람객들에게 사진을 설명하면서 10년간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두루산의 임진강 스타트 포인트. 오케이, 여기가 그러니까 임진강 상류인 셈이네 이게. 북한 땅에서 바라본 백두산 천지는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한반도의 지붕이라 불리는 개마고원과 칠보산, 두류산 등 북한의 명산들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반성이 되었고 실제로 가서 보면 얼마나 더 감동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저 씨는 백두대간 사진전을 평양에서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남북 관계가 냉온탕을 오가던 2015년이었습니다. I called that operation 남북 택배. 남북 택배. Because that's what happened, yeah? Oh, yeah. Yeah. We delivered the picture frames by a truck, and then the North Koreans sent a truck, and they collected them. And they sent them back the same way, too. 통일부와 유엔의 승인을 받고 나서야 개성공단을 통해 사진들을 옮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Baekdudagan as a symbol of Korea, because I want the message of like Baekdu Halasan, Uri Hana. That's why. 한반도의 통일이
춘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로저 셰퍼드 씨. 그가 이렇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해 초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금은 북녘에 있는 산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저 씨는 최근엔 과거 백두대간 종주를 떠올리며 그림을 그리는데 매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푸른 눈에 비친 백두대간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So I feel a little bit guilty that I can do this, but Hanguk Saram cannot do that. Yeah? So that's why I like to kind of pay back by trying to help the situation rather than take from it. 언젠가 다시 백두대간이 이어질 거라 믿는 로저 씨. 그때까지 백두대간을 기록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남북통일 백두대간. 남북의 썰 9회, 남북교류 물꽃은 소떼 방북편 영상이 남북의창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됐습니다. 23년 전 통일의 희망을 안고 판문점을 건너간 소떼, 그 후손들이 지금도 북녘 땅 어딘가에 남아있을까요? 주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1998년에 이제 소떼 방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소 500마리를 이제 대동해서 정주영 회장이 방북을 합니다. 엄청난 그런 이제 하나의 장관이었던 거죠. 북한에 도착한 이후에 어떤 활동들을 했습니까? 이제 금강사 관광 사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 간의 경협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제 합의를 한 게 가장 큰 거고요. 네. 뭐 금강산도 가고 또 고향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1차에는 500마리의 네. 소가 넘어갔고 네. 2차에는 501마리가 넘어갔고 네. 그 한 마리의 의미가 뭡니까?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네. 하나는 그때 정주영 회장이 이제 1,001마리 하면 뭔가 또 다른 시작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소 한 마리에 대한 이자가 이제 소 1,000마리. 23년이 지났는데 지금 혹시 그 소의 후손이 아직도 있습니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있을 거예요. 소가 가는데 사람도 못 가겠어. 사람도 가겠지요. 다 가겠어. 네, 평안북도 영변에는 6가지 아름다운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육승정이라는 누각이 있는데요. 마지막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